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선통신사의 재현과 K-오션 컬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단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차별성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사 체험선 설계 방안과 그 활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조직 규모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조금 뒤죽박죽이라서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1년 2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세부적인 정책 이행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해양교육 문화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서 우리 박물관은 많은 역할과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해수부는 첫 번째로 해양교육 및 해양교육 문화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징성과 매력도가 큰 5가지 아이템을 선별하여 5대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각 기관별로 미션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우리 가는 역사 탐방 분야의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해양문화 체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션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선통신사 재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저희 박물관에서 추진을 하였고요. 오늘 이 발표 내용은 연구 용역의 결과 일부를 정리하여서 담은 것입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선통신사의 길 주관기간을 포함해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리 기관이 부여받은 역할은 총 5가지입니다. 방과 후 해양교실을 담당해야 하며 소외계층의 해양교육 지형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해안 해양거점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마지막은 해양문화 복합시설로서 기능을 개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통신사 관련 주요 우리 박물관이 이뤄낸 그간의 성과, 경과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통신사 자료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된 학술 연구, 전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그래서 2016년 3월에는 유네스코 위원회에 봉별시고 수창시를 비롯한 총 4건을 등재 신청을 하였고요. 등재 추진 기념을 위해서 통신사 세계인을 품으로 라는 테마 전시를 부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부터는 통신사 백길 복원과 바닷길 탐방 사업 추진을 위해 학술과 교육 사업을 병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먼저 통신사 바닷길 탐방을 위해서 유적과 탐방지 조사, 관계자 면담 등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라는 학술 총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관계자들의 협력과 탐방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년 8월부터 18년 8월까지 총 3차례 탐방 사업을 수행을 하였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136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이 탐방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통신사 유적지 탐방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전문가 강연을 듣기도 하였고, 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서로 우호를 다지며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10월에는 한일 유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17년과 18년도에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통신사 해양문화유산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세토나이칸이 도모노우라 항해 해양유산이라는 학술총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관련하여 그간 이뤄낸 박물관의 많은 성과와 함께 또 해수부 기본계획에서 부여받은 5가지의 역할을 충실히 저희 박물관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통신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차례 운영했던 탐방 프로그램의 연속 사업으로서 통신사의 길을 완벽히 재현하고 또한 직접 바다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서 교육용 체험 선박을 재건조하자는 것입니다. 이 선박을 우선 저희는 통신사 체험선이라고 가칭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체험선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관 예타조사에서 예측된 관람객 수요는 20년을 기준으로 연간 7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19년에 이미 연간 관람객이 123만 명을 달성을 해서 사실 예측된 수요보다 45만 명이 초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립박물관 중에서 연간 관람객이 100만 명 이상인 곳은 총 6곳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빈속박물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관의 전시와 수당 면적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다음으로 작은 사항이었습니다. 기존 시설에 포화된 이런 우리 박물관의 상황과 더불어 해수부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적절한 시설인 체험선을 새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이런 높아진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또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과는 차별화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험선의 활용에 있어서 부산에서 일본까지 한 연 2회 정도 국외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사 체험선을 건조한다는 데 있어서 선박의 활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요구한 남해권 거점 교육 문화 시설이라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체험선이 시설로서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선상박물관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운항이 가능한 체험선인 동시에 정박 시에는 박물관의 연장 선상인 선상박물관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조를 한다면 하나의 시설로 2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별성입니다.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재현한 조선통신사 정사기선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새로 선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사실 추진한 5대 해양문화체험 프로젝트 통신사의 길은 해양문화의 국민 참여 보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통신사의 바닷길을 100% 재현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다 역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까지 주기적인 대규모 이동 인원과 일본까지 소요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통신사 체험선을 새로운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관은 조선통신사의 출발지이자 도착지로 부산에 위치하고 또 통신사의 길을 100%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실제 통신사 출발 지역인 영가대를 비롯해서 통신사와 관련된 실제 유적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체적인 통신사 체험선과 선상박물관의 건조 방안입니다. 총 3가지 운항 항로의 환경을 분석하고 운항 빈도, 거리를 고려해서 체험선의 설계 요소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일본까지 안전한 그런 운항이 가능한 체험선으로 크기와 사양을 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전문 자문위원들과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였고요. 재질의 경우는 사실 기존 통신사는 목선으로 나무로 제작이 되었는데 목선의 경우는 사실 국제 항해가 가능한 각종 법규의 적용이 힘들고 또 장거리 항해 시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의 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한다고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선은 많이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최고 기술력이 집합된 결과물이고 또 매번 새로이 제작된 최첨단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어떤 현대적인 변형을 통해서 통신사선은 체험 목선이 아닌 금속 재질로 변경을 하고, 이를 통해서 통신사의 길에 있어서 통신사 길을 재현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외관은 기존 통신사에 가깝게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현대적 변형을 고려하여서 최대한 디자인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최종 합의된 조선통신사선의 약간 대략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통신사선의 재원은 전체 길이 84m, 총 톤수 1000m, 탑승 가능 인원이 1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층으로 구성을 하였고, 최상부 테라스 오픈 공간은 항해시 정사 역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서 성교 상부에 저희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판은 사실 이 부분인데요. 2층으로 구성이 됐지만 통신사의 외형에 가깝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 단 한 개의 층처럼 보이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0명이 수요 가능한 세미나실과 그다음 교육실, 선원 복지 공간 등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방 앞뒤는 고박을 위한 장비를 최소 면적으로 배치를 하였고, 특히 선수의 벌브와 선 및 추진기 부분은 수면 하부에 잠기도록 하여 통신사선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판 하부의 경우는 이 부분 지금인데요. 상가판 하부는 사실 어두운 공간이라는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선상박물관으로서 활용했을 때 전시 관련 컨텐츠를 설치하기 위해서 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신사선의 주요 동력원인 2개의 닻을 장착을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운항 시 실제 가능한 형태로도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질은 금속 재질로 구성을 하였지만 목선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색과 의장품을 설치해서 통신사선 본연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동력은 친환경 추진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전기 추진으로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요. 그리고 선박의 선형 분석을 통해서 유체의 동력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는데, 운항 속력은 최대 15노트가 이 선박에서는 최적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 항만에서 준수되어지는 그런 규정 속도가 다 다른데, 이 규정 속도를 이제 고려하고 또 선박의 최대 속도를 고려했을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대마도에서 시모새끼까지는 총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체험선과 선상박물관의 활용 부분입니다. 크게 체험선 운영과 선상박물관으로 활용으로 분류하여 큰 틀을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체험선의 활용에 있어서는 국외나 지역 탐방에 중점을 두었고, 선상박물관은 상시 프로그램이나 확장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컨텐츠의 핵심 키워드는 길입니다. 사례 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기존 통신사의 그런 컨텐츠는 평화 유지와 문화 교류라는 역사적 측면만을 부각하여서 교육과 체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통신사 일행의 말리길 사행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난의 길이자 또 가족으로부터의 이별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런 사행원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길이라는 컨텐츠를 설정을 하여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국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국외 탐방은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실제 통신사 바닷길을 따라서 당시 사절단의 여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착지에 정박을 해서 통신사 유적을 탐방을 하고 양국의 교류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영 초기에는 연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총 탐방 기간은 3, 4일 정도로 이제 정하였는데, 근데 안전과 또 장거리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참여 대상은 대학생과 교사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탐방의 주요 콘텐츠 주제는 만남의 길, 고난의 길, 교류와 행운의 길 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탐방입니다. 부산은 통신사 일행이 수일에서 수십 일 동안 머무는 임시 거주지로서 통신사가 이동해온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주요 기착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박 운항에 적절한 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안정될 때까지 사행원들은 부산 동네에 머물렀으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우리 박물관 가까이 있는 태종대를 비롯한 여러 부산의 명소들을 관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출발한 후에도 외관을 경유하여 통신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산은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기간 동안 서울과 일본에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내 통신사의 역사적 명소를 탐방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성과 향토 유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시간은 총 3시간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이고 그다음에 주 1회에서 2회 정도 운항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시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령에 제한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상박물관으로서의 활용입니다. 체험선이 정박한 상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상박물관 내 흔들림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패널 형태의 전시 설명보다는 OLED형 전시나 디오라마, VR 같은 전시 기법을 활용해서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역사 위주의 통신사 교육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해양의 주제와 접목을 통해서 통신사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마도 앞바다는 이제 바다가 험난해서 통신사선이 좌초되어 전원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대마도에는 실제로 통신사 순국비가 세워질 정도로 사행원들에게는 험난한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좌초된 해양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박사고와 해양안전에 대한 예방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 통영, 사천 등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선상박물관 운영을 통해서 해양문화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육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업 가능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5월에 통신사 축제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산문화재단이 함께 백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사 체험선이 건조된다면 저희도 여기 함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시 개최 지점인 북항을 중심으로 통신사 체험선 거점 지역을 설정을 해서 삼각형 항로 운항을 추진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박물관과 엑스포 개최 지역을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부산만의 전통적인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서 이에 따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 시티투어 버스도 연계하여서 부산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친해양적인 경험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부분입니다. 22년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총 사업비는 229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실시 설계비와 선박 건조비, 전시실 구축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류시설과 관련된 제작과 설치 비용은 이 229억 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 사업비는 22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후에 재료비 상승에 따른 변동성이 고려되어집니다. 그리고 통신사 체험선의 운항과 콘텐츠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최소 7명 정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험선의 운항과 점검,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선박 기술직 6명, 그리고 콘텐츠 관리 운영을 위한 하객직 1명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박이 만약에 건조되었을 때 가장 또 문제점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따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은 여객선으로 분류가 되어서
설령, 그러니까 사용연수가 법률상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보험과 검사비 이런 거를 계산하고, 그리고 엔진과 선체 검사는 사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제외가 되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연 1억 6천만 원 정도의 관리 운영비가 든다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